자,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앞에 한 게 감정의 기초 법규였는데 지금도 법규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도 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많습니다. 자, 먼저 271쪽을 볼 건데 얘는 요약집 156쪽을 먼저 보셔야 돼요. 자, 156쪽 한번 볼까요? 자, 거기 보시면 어떤 게 나오냐면은 부동산 가치의 재원칙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지금 말하는 가치의 재원칙 하는 애. 이 가치의 재원칙, 얘는 법규 내용은 아닙니다. 즉 감정평가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렇더라 그래도 이걸 무시해서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염두에 두고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너무 세세하게 말할 여유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먼저 유효 이용이라는 게 있다 그죠? 제유효 이용은 동그라미 1번에 최고 최선,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유효라는 거는 최고 최선, 잘 이용되는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잘 이용되면 가치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높겠죠. 그렇다고 해서 제유효가 높은 가치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 있죠. 제유효 이용은 최고 가격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나온 적 있어요. 최고 최선의 이용을 말해요. 그러면 자동 가치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가치를 말하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는 시간에 따라 변한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 변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밑에 기준, 시점, 수정, 시간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됩니다. 시간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이 토지와 올해 이 토지 가치가 달라질 수 있겠죠? 시간에 따라 주위 환경 여건이 변해요. 주위 환경 여건이 변해갑니다. 그거에 따라서 부동산 가치는 시시각각에 변한다. 그게 변동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시간하고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예측의 원칙은 앞으로 예측을 해야 되겠죠. 즉 부동산 가치는 현재 어떻게 이용돼도 중요하지만 이게 앞으로 어떻게 이용될 거니까 지금 얼마야? 이런 것들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농사 짓는 토지가 좀 여러분 생각에는 농사 짓는 땅, 밭 같은 게 비싼 것 같아요? 좀 저렴한 것 같아요? 땅값이 비싸다고 느끼지 않나요? 농사 짓는 먼 땅값이 비싸. 도로변에 있으면 몇십만 원 삽니다. 안동도 비쌀 거예요 아마. 도로변가 몇십만 원 사요. 그 안에는 미래에 요게 개발될지 모른다라는 기대심이 들어있는 거죠. 농사만 평생 지어도 개발 제한 구역 딱 때려봐. 바로 땅값 내려가지. 그렇잖아요. 개발 제한 구역 절대용지 딱 묶어봐. 그죠? 바로 땅값 내려갑니다. 왜?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 한번 절대용지로 지정되면 거의 바뀌는 게 불가능에 가깝단 말이에요. 예전 말로 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어떤 기대심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그렇게 농사의 땅값이 비싸지. 그럼 바로 땅값이 그렇게 비싸요. 농사 지을 건데.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예측, 이게 앞으로 어떻게 이용될 거다. 그게 감안해서 가치가 평가된다. 그래서 얘는 가치, 수익환원법과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요 공급, 기회비용 말 그대로가 넘어갑니다. 자, 중요한 거는 수익 재정 체감의 원칙이에요. 좀 주의해서 봅니다. 수익 재정 체감이에요. 재정 체감이라는 거는 수익이 늘었다 어떻게 된다? 준다는 거죠. 수익이 늘었다 준다. 이게 수익 체감. 이거는 이 부동산 가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경제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농약을 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농약 안 치다 거짓말하지 겹기 쳐야 됩니다. 그럼 조금 치는 것보다도 좀 양을 늘리면 수확량이 좀 많겠죠. 좀 더 늘리면 좀 더 많겠죠. 농약을 막 때리 부어볼까? 말라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까지 늘다가 더 이상 늘지 않아요. 모든 경제사에 적용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는 수익 재정체가 모두 적용되는데 뭐에 적용되느냐? 거기 보시면 추가 투자에 적법한다. 금방 말했듯이 농약을 어디까지 치는 게 가장 높으냐? 그러면 여기까지 농약 치면 수익 늘다가 어쩌면 준대. 여기까지가 최대치가 되겠죠. 그건 추가 투자에 적법한다. 여기까지 투자하는 게 낫겠다? 하는 게 낫겠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에 보시면 뭐냐면 토지의 입지 이용률, 토지용의 집약도와 연결된다.
토지의 집약도하고 연결된다. 즉 건물을 몇 층까지 짓냐. 자, 예전에 기초말 때 이렇게 한 적 있잖아요. 건물을 짓는데 층수가 올라갈수록 수입이 늘지만 어느 시점에 수입이 도로 준다 그랬죠. 왜냐하면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공사하기가 어려워져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게 왜냐하면 1층 공사할 때는 그냥 하면 되는데 10층, 20층 하려면 재료를 올리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위에 공중에 매달려서 사람은 없잖아. 뭔가 안전구비를 맞추고 공사를 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런 것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면서 위험 부담이 가중되면서 비용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 되면 수익이 오히려 줄어드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 투자한 게 적절하겠죠. 그게 토지용의 집약도 이런 겁니다. 이런 거와 연결된다라고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 배분의 원칙은 수익을 배분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동그라미면 잉여 생산성의 원칙 이라고도 불리고 하고 토지 잔여법과 수익 분석과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기여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여의 원칙은 기여도의 합이다. 부동산의 가치는 기여도의 합이지 생산비 합이 아니다라는 데 근거합니다. 기여도를 합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기여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주가 투자의 적법한 주가 투자 두 번 나오죠. 주가 투자의 적법한다고 연결된다. 즉 뭐냐? 이건 기여의 원칙이나 이런 느낌이죠. 요거 말할 때 우리 건물이 오래됐어요. 리모델링 할 거야. 리모델링 비용이 5억이야. 리모델링 했더니 건물이 때깔이 살아. 이게 바로 가치가 6억만큼 가치가 올랐어요. 아시겠죠? 이러면 주가 투자 해야 돼요? 리모델링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런데 리모델링 그렇게 해놨는데 가치가 3억밖에 안 올라. 이러면 안 하는 게 낫겠죠. 이거 주가 투자를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균형의 원칙이죠.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의 내부 구성 요소의 결합 비율이다라고 말했죠. 내부적으로 잘 어울려야 된다. 만약에 내부적으로 어울리지 못하면 가치가 떨어진다. 그렇게 떨어지는 가치를 뭐라고 말하느냐? 기능적 감가라고 한다. 이거 외운다 그랬죠.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10번에 보면 적합의 원칙 하는 게 있죠. 적합의 원칙은 외부 환경에 어울려야 된다라는 거죠. 외부적으로 어울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외부적으로 어울리지 않으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떨어지는 건 뭐라고 말하죠? 경제적 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 둘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내부 균형, 외부 적합 꼭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잘 틀리게 내니까. 아셨죠? 자, 그럼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으로 올려야 된다는 거죠. 내부적으로 잘 어울려야 된다. 즉 과대 과소는 안 돼요.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건물을 너무 예쁘게 잘 지었는데 주차장이 협소해요. 주차장 건물 내부 문제죠. 건물 내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가치가 낮게 떨어져요. 이걸 균형의 원칙, 떨어지는 가치를 경제적 감가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적합의 원칙은 우리 부동산이 외부에 어울려야 돼요. 이걸 따라합니다. 외부 환경, 인근 환경, 주위 환경 다 같은데 우리 부동산 주변하고 어울려야 돼. 주변하고 잘 어울릴 때 부동산 가치가 높아요. 예를 들어서 공장지대 주택 안 어울리잖아. 이러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그런데 주변 여건이 주택에 딱 적합한 주택 여건에 우리가 주택이야. 그럼 어울리죠. 그러면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만약에 어울리지 않으면 가치가 떨어진다. 즉 외부 환경과의 관계다. 이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나머지는 말 그대로입니다. 경제의 원칙, 대체 원칙 말 그대로니까 참고적으로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59쪽에 지역분석에 하는 거는 나중에 볼 건데 넘어가 볼게요. 159쪽 넘어서서 160쪽에 가시면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드린 거 있죠. 요약제 160쪽에 보면 여기에 지역 분석 그리고 개별 분석 이렇게 나와 있다 그죠?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말하는 건데요. 이 지역 분석은 뭐냐? 우리 부동산 요거 있으면 우리 부동산 동네를 분석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뭐냐? 외부 환경과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은 우리 부동산 내부를 분석해요. 얘는 내부적인 요인이다. 그래서 제가 위에 이걸 적으라 그랬죠. 적으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마 요걸 암기를 잘 해놓고. 그럼 지역 분석은 뭐냐?
우리 부동산의 주변 환경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주변의 표준적 이용을 분석해요. 뭐 하려고? 우리 부동산과 주변이 얼마나 어울려 판단하려고. 주변 표준적 이용, 그리고 이걸 통해서 대략적인 시세, 가격, 수준을 판정합니다. 개별 분석은 우리 부동산 내부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뭘 판정합니다? 세유효 이용을 판정합니다. 얼마나 잘 지어졌느냐, 그걸 판단해서 구체적, 그래서 얼마짜리다라는 구체적 가격을 판정하는 게 개별 분석의 목적입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역 분석은 우리 동네 주변을 분석해서 대략적으로 분석하는, 요거는 뭐가 연결되느냐, 요거 적합의 원칙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의 주변과 어울리지 못하잖아요.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경제적 감가, 이렇게 됩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나오기 때문에 여기 통해서 외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 반성하면 뭐와 연결되냐, 저기는 균형의 원칙과 연결됩니다. 균형이 위배되면 기능적 감가가 발생한다, 이렇게 암기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요가 연결되니까 요거는 외울 필요가 없겠죠. 요께서 외우시면 되고, 요거는 별표되어 있죠. 꼭 외우라는 겁니다. 꼭 외우라는 거예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꼭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문제를 편안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자, 어디 보느냐, 271쪽입니다. 가볍게 16번 한번 다뤄볼까요? 16번입니다. 옳게 연결된 것은 1번 복도의 천정 높이를 과대 개량 전원주택이 냉난방비 문제로 시장의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집니다. 요거는 이 과대 과소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균형의 원칙입니다. 균형의 원칙,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부적인 문제니까. 2번 판매시설 입점부지 선택을 위해 후보 지역 분석을 통해, 보죠. 후보 지역 분석을 통해 표준적 이용을 판정했습니다. 표준적 이용 뭐죠? 내부니까 뭐죠? 적합의 원칙입니다. 세트로 암기해 놓으라 그랬죠? 3번 도심 지역의 공업 용지가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있는 외곽 지역의 공업 용지보다 시장 가치가 높다. 이거는 뭐냐? 포기되는 대가. 도심이 외곽 지역보다 선택 여지가 많잖아요. 포기되는 대가가 더 커요. 그래서 이거는 기회비용의 원칙입니다. 네 번째, 토지잔여법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은 수익 배분의 원칙,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내부 구성 요소 간에 결합해야 재유효 이용이 된다는 원칙은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 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어렵게 느끼지는 않지만 대부분 정답을 여기서 결정을 잘해요. 대부분의 정답을 여기서 결정을 잘하기 때문에 이것만 외우면 대부분 해결이 된다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어떻게 외울까요? 안 외우지만 쓰면서라도 외우세요. 암기할 건 적절하게 암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잘 틀리세요. 자, 넘어가시가지고 우리는 273쪽에 19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별로 어렵지 않은 건 제가 안 할 겁니다. 19번에 옳은 것을 골라라. 기여의 원칙과 뭐는 주가 투자의 적부 판단. 책은 뭐죠? 주가 투자의 적부 판단은 뭐냐? 기여의 원칙하고 뭐죠? 수익 재정 체감의 원칙이죠. 그래서 1번 틀렸죠? 수익 배분 아닙니다. 수익 재정 체감의 원칙. 요렇게 되어야 됩니다. 2번 리언이죠. 부동산 고유의 가치 원칙은 재유효 원칙과 적합의 원칙입니다. 쌤 이거 배운 적 없잖아요. 네, 이거 우리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고유의 원칙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이 지문이. 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떡할까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개론의 어려운 점은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법규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법규 내용이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 부동산은 여러분을 볼 때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위치입니다. 부동산은 위치예요. 그래 아무리 다 쓰러한 주택이라도 강남에 있어 보세요. 네, 그는 비싸. 왜? 우리가 아파트가 여러 번 왔다가 시간이 지나면 값이 올라가요, 좀 떨어져요? 올라가는 느낌이 들죠?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 왜? 아파트 같은 이런 소모성은 시간이 지나면 갈아먹잖아. 감가가 되잖아. 근데 왜 가치가 올라갈까? 원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건물의 감가보다도
토지 가치 상승이 더 높아요. 여러분 원룸을 가지고 있으면 원룸은 30년 정도 지나면 원룸은 철거해야 돼요. 그런데 원룸가가 올라간다? 왜 그래? 감가되는 것보다 토지 가치가 더 빨리 상승하니까 그런 거예요. 물가 상승에 비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나타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은 위치가 깡패예요. 그게 적합, 위치가 적합이죠. 지역이니까. 그래서 어떤 지역이냐, 이게 적합. 그 다음에 어떻게 잘 이용되느냐, 요거죠. 적합, 요거, 얘 둘을 말하는 거예요. 지역도 중요하고 얼마나 잘 지었나 중요하다. 이게 부동산 고유의 원칙이다. 이런 겁니다. 좋은 위치에 잘 지으면 제일 높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번은 정답입니다. 3번 D급.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는 각 구성 요소의 뭐죠? 기여도의 합. 그죠? 틀렸죠? 리얼입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쾌적성이나 수익성이 하면서 장래 어떻게 이용된다. 예측의 원칙입니다. 이음 균형의 원칙은 구성요소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 균형을 이루지 못합니다. 요죠. 균형 못하면 뭐죠? 기능적 감가. 틀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참고적으로 보시면서 하시도록 하시고 자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저랑 어디를 볼 거냐 넘겨서 274쪽에 21번 하나만 풀고 이제 넘어갈 거예요. 아시겠죠? 20번 하나 풀고 넘어갑시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예측의 원칙이란 평가 활동에서 가치 형성의 변동추이 또는 동향을 주시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용된다 이런 걸 주의해야 됩니다. 2번 대체의 원칙이란 부동산의 가격이 대체관계 유사활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원칙입니다. 3번 균형의 원칙이란 부동산의 유용성이 책도로 발휘돼서는 외부 환경과 균형 맞죠?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외부 하면 틀린 겁니다. 내부 환경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균형 적합적합 그렇게 때리면 안 된다고. 내부 외부를 판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따라 했잖아요. 다시 할까요? 외부 적합, 내부 균형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변동의 원칙이란 가치 형성 요인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라는 거고요. 기여의 원칙은 기여도의 합이다 라는 원칙입니다. 나머지는 대동소이하니까 여러분 풀어보시고 저랑 같이 23번을 풀어보겠습니다. 23번은 뭐냐?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보시면 여기 봅니다. 지역 분석에서 어디에서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지역 분석은 인근 지역에서 지역 분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유사 지역에서도 지역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뭐한? 속한. 유사는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않는. 외워야 됩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예전에 외우라 그랬냐면은 인 안에 속한. 대상 부동산 인 속한 안에 유사는 속하지 않는. 이게 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얘들 합해서 넓은 개념을 뭐라고 말한다? 동일 수거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거 이해한 상태에서 23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24번은 요 표하고 똑같죠? 여러분 풀어보시면 됩니다. 23번입니다. 감정평가 법인 등은 자신의 능력을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기를 평가해달라 그러는데 항공기 지식이 없어. 자문 얻을 때 그런데 평가하면 안 되잖아. 2번 감정평가 법인 등은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뢰를 거부할 수 있죠. 아까 나왔던 겁니다. 3번 유사 지역이란 감정평가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틀렸죠? 속하지 않는. 4번 정답 3번입니다.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상호간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부분은 일반에 평가할 수 있다. 5번 기준시점 미리 정했을 때는 그 날짜에 오타다 가지고 그 날짜인데 자죠. 가격조사 가능한 경우에는 기준시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넘어가서 이제 너무 안 하긴 그러니까 자 276조가 25번 같은 거 보세요. 이게 32에 언제죠? 재작년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요것만 배우면 답 나오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틀리면 어떡해?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게 아까 말한 보면 정답. 이런 것도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 푸시고 저랑은
26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되어 있죠. 1번 지역 분석에서는 개별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반대로죠. 개별 분석에서는 지역 분석에 파악된 자료를 왜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분석에서는 지역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유효를 제휴를 판단합니다. 제휴니까 당연히 개별 분석이 돼야 되겠죠. 2번 지역 분석에서는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유사 지역까지 분석함으로써 대상 부동산의 가격 수준을 산정하지 구체적 가격이 아니죠. 대략적인 가격 수준을 판정합니다. 3번 미시적 국지적인 것은 개별 분석, 거시적 광역적인 것은 지역 분석. 반대로 되어 있죠. 4번 유사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동일 지역과 유사한이 아니고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징을 갖는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규칙 내용을 좀 유심히 자주 보셔야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동일 수요권이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력에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권력이 있는 인근과 권력으로 인근과 유사를 포함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감정평가 법규 내용입니다. 2조 용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뒤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디를 볼 거냐면 3방식을 볼 겁니다. 3방식은 우리 교재 요약집 161쪽에 있는데 요걸 이제 제가 요쪽에 적을 건데 여러분 안 보고 한번 해봅시다. 안 보고 외워야 됩니다. 자, 3방식이라는 게 뭐냐? 감정평가의 3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이거 만들어낼마 하는 방법을 원가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비슷한 게 얼마에 거래되었다라고 평가하는 방법을 비교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의 수익성에 근거하는 방식을 수익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감정평가의 3가지 방법입니다. 원가 방식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원가법입니다. 원가 방식으로 임대료를 평가합니다. 그게 적산법입니다. 비교 방식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게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비교 방식으로 임대료를 평가합니다. 그게 임대 사례 비교법입니다. 수익 방식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계산합니다. 그걸 수익 환원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게 딱 머릿속에 나와야 돼요. 이거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익 방식으로 임료를 평가합니다. 그걸 수익 분석법이라고 말합니다. 자, 왜 이걸 자꾸 제가 이야기하느냐면 여러분이 제가 보는 과정 여러분 좀 차이 날 수 있는데 기출문제 시험 문제가 나오잖아요. 정말 어려운 게 있죠. 자, 이 바닥에 여러분이 출제위원회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어려운 손도 대지 못하는 문제 하나 넣었어. 이 바닥에 전부 다 그런 6문제 다 넣을까? 안 해요. 정말 손도 못 대지 못한 게 있으면 난이도 중간인 게 한 2-3개 들어있고 요게 너무 어려웠으니까 보면 정답인 게 한두 개 깔린다 이 말이야. 언제나 문제는 그렇게 나와요. 우리 작전은 뭐죠? 요걸 안 하고 요걸 풀면 돼. 그게 옳은 거다. 그런데 이 단어 어렵다고 버려버리면 이게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감정평가 문제가 보통 6문제, 장 7문제가 나왔어요. 감정평가. 근데 제가 볼 때는 1개나 정도는 어렵지 4개, 5개는 정말 답이 그냥 보면 답이 대박해요. 진짜. 그런 것들이 숱하게 시험에 나와요. 나중에도 올해 뭐 장 문제 나오 이런 것들이 숱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 되지. 이건 안 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건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다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거래사례비법 비교하는 방법도 있지만 토지인 경우에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서로 다른 방법이니까 이건 방식은 3개, 방법은 7개예요. 그래서 3방식 7방법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이때 원가법에 평가한 부동산의 가치와 그 다음에 거래사례비법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환원법의 부동산의 가치가 이게 같아야 되는데 달라요.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하냐? 시산가액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조정해요. 이걸 최종적으로 조정합니다. 조정하면 최종평가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정자를 거친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 요약집에 나와 있는 자료가 있어요. 자, 이제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279쪽입니다.
1번, 2번 쉬우니까 그냥 3번을 풀어볼게요. 3번. 1번. 제조달원가에 감가수정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뭐라 그러죠? 원가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2번.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이나 미래연금을 환원하거나 할인한다. 이걸 뭐라죠? 수익환원법입니다. 3번. 가치형수요에 대한 일찍에 맞는데 가치형수요에 대한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찍에 이렇게 됩니다. 이거 기출지문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장가치가 아니고 경제적 가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수요인이 각각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 동그라미와 비교하여 현황에 맞게 사시지게 기억나죠? 정답은 4번입니다. 인근지역이란 감정평가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틀린 게 보이시죠? 이렇게 교묘하게 틀리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281쪽에 5번을 볼 겁니다. 5번은 뭐냐?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뭐냐? 요겁니다.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공시가기준법, 수익환원법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안 나오는 것들 가지고 문제를 한번 지금 다뤄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첫 번째 적산법 요거죠. 적산법 하면 적산임료가 나옵니다. 그럼 기억에 뭐죠? 적산임료. 적산법을 제가 외우라 그랬죠. 뭐 어떻게 외웠죠? 일. 아까 먹었구나. 괜찮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적산법은 필 기초가액에다가 기대율을 곱해서 필요경비를 더하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적산법. 그러면 이연에는 뭐가 들어가겠죠? 기초가액 기. 그래서 적산법은 필이에요. 기억 니은 순간적으로 해결됐다. 그죠? 자, 니은 봅니다. 임대사례비교법은 비준 임료가 나옵니다. 비준 임료는 임대사례에다가 사시지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임대료 계산하니까 수익분석법입니다. 그래서 얘는 잘 나오지 않는 적산법, 임대사례비교법, 수익분석법 가지고 문제를 만든 겁니다. 정답은 1번 요렇게 됩니다. 자, 맨 마지막에 임료라는 것만 알아도 답은 을만 나옵니다. 기억, 리얼이 임료라는 것만 알아도 답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끌반.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6번은 몇 년 전에 시험 문제를 요거 비슷하게 문제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볼게요. 어떻게 푸느냐면 먼저 거래 사례를 통한 시상가액. 그게 뭐냐? 거래 사례에 의한 비준가액입니다. 이게 얼마냐? 1억 2천입니다. 조성비용을 통한 시상가액. 이게 뭐냐? 조성비용 원가입니다. 원가법에 의한 게 1억 2천만 원. 적산임료라는 뜻입니다. 적산가액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 임대료는 수익이죠. 수익을 통해서 앞으로 돌 수익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이게 수익환원법이죠. 이게 1억입니다. 이렇게 평가한 가액. 이걸 우리 뭐라 그런다 그랬죠? 시산가액. 이걸 조정할 겁니다.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걸 봅니다. 가중치가 원가 방식. 얘는 30% 0.3입니다. 50% 0.5입니다. 20% 0.2입니다. 이걸 더해주면 계산에 대하면 최종평가액이 나온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이걸 알아야 뭐 그 당연히 알면 좋겠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도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계속 법규 내용이 나옵니다. 법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막 이렇게 너무 깊은 내용까지 보진 않으셔도 되지만 자, 7번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7번 간평 문제인데 간평 문제 나오면 우리 시험에도 나옵니다. 틀린 것을 골라라. 7번에 1번입니다. 대상 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산정한 가액을 시산가액이라 한다. 요거 1억 천, 요거 1억 2천, 요거 1억, 요걸 시산가액이라 그럽니다. 2번
평가 대상 물건의 시장 가격은 감정평가 3방식 중 다른 방법식에 속하는 하나의 사의 감정평가법으로 산정한 가격과 비교해서 합리성을 검토한다. 이거 주면 이걸 서로 비교해서 합리성을 검토해서 평가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3번 시상가액 조정 시 공시지가 기준법과 거래사례비법은 같은 방법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방법입니다. 이거는 법규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 법규 12조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 참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대상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시상가액 조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즉 요거 말고 다른 방법 하는 게 적정하지 않으면 요걸로 평가를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5번 산출한 시장가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과 다른 평가 방법으로 산출한 가격을 조정하여 이렇게 감정을 조정해서 감정평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다양한 시장가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번도 여러분이 푸는데 8번은 너무 열심히 풀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참고로 보면 됩니다. 확인 자료, 요인 자료, 사례 자료에 관계되는 내용인데 우리 시험에 한 번 나왔어요. 자주 나오는 그런 내용, 법규 내용이 아닙니다. 법규를 벗어나는 실무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적으로 문제를 푼다. 수업 이렇게 안 나옵니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다시 말하지만 저는 어떻게 수업을 하느냐? 확률에 근거한다는 거죠. 자주 나오는 거는 열심히, 자주. 왜? 자주 나오는 걸 또 학교자만 이렇게 말한다니까? 선생님 말한 거 안 나왔는데요? 확률. 제가 자주 나오는 걸 10개 말하면 8개가 나와요. 아시죠? 확률이에요, 확률 그게. 왜? 그거 말고 나올 게 없거든. 그래서 자주 나오는 걸 다루면 10개 중에 8, 9개, 7, 8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는 거야. 말한 거 전부 나온다? 그럼 내가 쪽씩 얘기해. 네. 그러면 그것만 딱 찍고 공부하고 1년 동안 공부할 게 뭐가 있네? 한 달 보러만 하면 되는 거지. 말도 안 해도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나머지는 여러분하고 넘어갑니다. 11번을 공부하게 될 건데요. 자, 11번을 다루기 전에 우리는 제가 법규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법규인데 물론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게 요약집을 보신단 말이에요. 요약집을 보시면 170쪽입니다. 그런데 이 요약집보다도 법규 내용 183쪽을 보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보느냐? 183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83쪽입니다. 자, 요거는 15조를 봅시다. 15조 건물의 평가. 건물의 평가할 때는 뭘 적용한다 그랬죠? 건물은 뭘 적용한다 그랬어요? 원가법. 안 보고 있구나. 184쪽. 죄송합니다. 184쪽 메인에 16조입니다. 15조 16조. 봤죠 이제? 건물은 뭐라 그랬죠? 원가법. 자, 16조 봅니다. 토지와 건물의 일괄평가. 요거 제가 옛날에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그때 뭐라고 했느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때 토지 건물 따로따로 개별 평가가 원칙이다. 이때 여기 있는 토지는 뭘로 평가한다 그랬죠? 토지는 항상 공시지가 기준법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에 올려진 건물은 뭘로 평가한다 그랬죠? 금방 원가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 건물 함께 있는 건물은 토지 따로,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건물 따로 이렇게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16조 봅니다. 토지 건물에 일괄한다 이렇게죠. 일괄 평가한다라는 거죠. 일괄 평가할 때는 이렇게 얘를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일괄 평가할 때는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교재 16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17조가 뭐냐? 살림이에요. 얘는 뭐냐? 얘도 그림을 통해서 이해 한번 해볼게요.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산 위에 인목이 있어요. 있는 이걸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된 나무를 인목이라고 말합니다. 쌤, 그럼 소유권 보존된 게 안 된 거는 그건 평가 안 하는 거죠. 그죠? 소유권 보존된 게 평가하는 겁니다. 즉 이게 나무로 등기되어 있는 걸 인목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이라고 했지만 임야 여기다 나무 팍 심어놨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때 이 인목은 뭐로 적용하느냐?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인목 과수원은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산에 있는 토지 똑같은 토지잖아요. 토지는 항상 공시지가 기준법. 요걸 따로따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교재 볼게요.
17조 감정평가법인 등은 산림을 감정평가할 때는 산지와 인목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구분평가가 아니에요. 개별평가입니다. 표현을 구분이라고 말합니다. 즉 산지와 인목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평가해라. 개별평가를 말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합산하는 게 원칙인데 이게 함께 그래야 될 때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일괄할 때는 뭐를 적용한다?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하는 이게 제가 공식 같은 개념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했었죠. 일괄하면 거래, 사례, 토지는 공식, 인목과 원가법, 건물은 지방법 그대로. 아셨죠? 이렇게 암기하시면 여러분 암기하기 좀 수월합니다. 자, 18조 봅니다. 이건 17조가 요거 말하는 거에서 읽어보시면 요겁니다. 18조 과수는 뭐죠? 거래, 사례, 비교법. 자, 19조는 좀 이따 할 겁니다. 그 다음 20조 볼게요. 20조에 자동차, 동그라미를 보면 자동차는 뭐라 그랬죠? 거래, 사례, 비교법인데 동그라미 2, 3, 4에 나와 있는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는 뭐죠? 원가법입니다. 이게 왜 자동차를 잘 알아놓으셔야 되느냐 하면은 자동차에다 거래사를 동그라미를 꼭 외워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자동차, 선박, 항공기가 비슷하죠. 선박, 항공기는 원가법인데 자동차는 거래가 빈번해요.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이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조 동산 참고적으로 보고 22조 임대료 밑줄입니다. 감정평가법인 등은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는 임대 사례 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면 임대료는 요거 중에 요게 원칙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임대료는 임대 사례 비교법이 원칙입니다. 됐죠? 무형재산 이런 것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하고 공부할 게 뭐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184쪽에 19조를 볼 겁니다. 19조가 뭐냐? 공장재단, 광업재단인데 이걸 정리를 명확하게 지금 할 거예요. 자, 볼게요. 19조 동그라미 1번입니다. 감정평가법인 등은 공장재단 네모. 아마 했을 거예요. 공장재단을 감정평가할 때는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개별 동그라미, 개별 물건의 감정평가를 합산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이게 공장재단의 원칙이 뭐냐? 개별평가라는 거죠. 자, 공장은 그렇습니다. 공장을 이루는 기계, 자동차, 그 다음에 뭐 토지, 창고 막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걸 따로 개별평가해서 합산해서 얼마인지 평가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됐죠? 그런데 원칙인데 계속 봅니다. 다만 계속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제7조 2항에 따라 일괄하여 평가할 때는 예외죠. 일괄하여 평가할 때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때는 수익환원법이 적용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할게요. 공장재단은 원칙이 뭐죠? 개별. 그러면 예외적으로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밑에 2항 봅니다. 감정평가법인 등은 광업재단 네모. 광업재단을 평가할 때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야 한다. 얘는 수익환원법이에요. 그러면 광업재단은 수익환원법이 원칙이란 뜻이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광업재단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요걸 철저하게 공부 어려우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제가 공장재단, 광업재단 수익환원법이라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법규 내용을 넣어놓고 여러분 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시험 난이도가 좀 어려워졌어요. 예전같이 좀 쉽게 나오는 사례가 아니라는 거죠. 간단하게 나오는 사례. 옛날 간단하게 나오면 건물 원가법 이렇게 잘 나왔어요. 이런 게. 이렇게 잘 나왔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낸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 이렇게 어려운데 이것도 예전에는 공장재단, 광업재단, 수익환원법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어요. 어차피 수익환원법 많으니까. 근데 지금은 정확하게 알게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알아놓으셔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요걸 이해한 상태에서 11번을 풀어봅시다. 문제 11번. 하나 더 주의할 거. 여기는 일괄일 때 거래 사례인데 여기는 일괄일 때 수익환원법. 이게 다릅니다.
항상 일괄하고 무조건 거래 사례 여기서는 달라요. 일괄은 거래 사례가 맞는데 여기서만 일괄은 요거다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자, 11번 볼게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유권 부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유권을 일괄 요죠. 건물 부분과 그 토지 대지 사유권을 일괄 뭐죠? 거래 사례 비교법. 근데 뭐라 그랬죠? 원가법 틀렸습니다. 2번 임대료를 평가할 때는 적산법 틀렸죠? 아까 했죠? 임대료 뭐죠? 임대사료비교법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임대사료비교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합니다. 3번 감정평가법인 등은 소음, 진도, 일조 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으로 대상 물건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대상물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가치 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는 소음 등이 발생하기 전에 대상물의 가입 및 원상회복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것도 기출지문인데 법규 내용입니다. 아셨죠? 얘도 어디 보느냐 하면은 얘가 보시고 싶다면 얘가 뭐냐 하면은 몇 조죠? 끝에 있는데 25조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자동차는 원가법에 의하되 본래 용도 효용가치 없는 물건은 해체하는 가격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간첩이 숨어있죠. 자동차는 원가법이 아니고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그 다음에 정답은 5번인데 5번이 요거예요. 자, 그만 우리가 한번 봤잖아요. 이제 질문이 쉽습니다. 공장재단을 감정평가할 때는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개별 물건의 감정평가를 합산하여 감정평가한다. 다만 계속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는 수익환원법 적용할 수 있다. 광업재단을 감정평가할 때는 수익환원법 적용해야 한다. 이게 소설같이 부드럽게 읽혀야 된다. 이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지문이 한두 번 여러분 눈에 읽히면 이게 부드럽게 읽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2번을 풀기 위해서는 또 하나를 보셔야 되는데 요약집 183쪽을 볼게요. 요약집 183쪽에 토지의 감정평가 보셨나요? 자, 요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토지를 평가할 때는 뭘 적용하라는 걸 이제 지금부터 읽어볼 건데 요만큼만 좀 치우면 딱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부모님의 토지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기서 농사 짓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농경지 밭이에요. 그런데 농지가 굉장히 커요. 아시죠? 이 밭입니다. 그래서 이 밭에다가 토경작물도 기르고 아버님 그렇게 하고 계세요. 열심히 농사, 자,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언제나 상상은 재밌지 않나요? 우리 남편의 부모님이, 그죠? 남편의 부모님이 농사 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일요일만 되면 여기 농사지로 좀 가야 돼. 안 가는구나. 가야 되죠. 그래야 이 시어른이 나를 이뻐해야 이게 나중에 내한테 오겠지? 그렇지? 네. 물론 남편에 상속되지만 그놈 거 내 거잖아. 아닌가? 아니 말고 하여튼 그런 느낌입니다. 여하튼 열심히 농사짓는데 참여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상태에서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 아버님 건강이 걱정되지만 이 토지가 얼마인지 궁금하지 않을까? 안 궁금하구나. 궁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님에게 달려가면서 급히 내가 하는 감정평가에서 부탁을 합니다. 이 토지 집을 알려주면서 이 토지가 얼마인지 평가해 달라고 급하게. 왜? 급하게 알아야 내가 뭔지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신우이도 있거든. 느낌 오지 않나요? 네, 우리 신랑이 좀 몰랑몰랑하거든. 이 느낌. 그래서 잽싸이나 가치를 판단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감정평가서 의뢰합니다. 감정평가서는 이 토지를 평가합니다. 그때 뭘 가져가느냐? 자, 이제 14조로 돌아옵니다. 183쪽 14조 토지의 감정평가 1.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3조 1항에 따라 토지를 밑줄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자, 그럼 결국 뭐냐? 토지를 평가할 때는 뭐가 원칙이냐? 공시지가기준법이 원칙이다 해야 한다. 요게 원칙이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공시지가기준법 이렇게 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자, 우리나라 굉장히 많은 토지가 있지만 100개 중에 하나를 표준지로 지정한다 그랬죠. 그죠? 정부에서 표준지를 지정합니다. 요 표준지를 가져와서 여기 표준지에다가 시,
지, 개. 시가 뭘까요? 시점 수정. 지는 뭘까요? 지역 요인. 개는 뭘까요? 개별 요인을 비교해서 요걸 비교해서 우리 토지가 얼마다 계산해요. 2달 지나서 다 까먹었구나. 옛날에 배운 겁니다. 요걸 적용하는 걸 우리는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토지 그러면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감정평가사는 정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찾아요. 요거하고 이게 표준지 공시가 날짜 우리 걸 해서 시점 수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게 같은 동네면 안 해도 되지만 다른 건 지역 분석하고 요거에 뭐 경사도 도로와의 관계 그 경사도 도로와의 떨어진 정도 이런 것들 개별 요인을 비교해서 얼마나 평가합니다.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어떤 절차를 띄느냐? 자 밑에 볼게요. 이게 공시지가 기준법인데 공시지가 기준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걸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감정평가 법인 등은 공시지가를 기준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함에 따라 다음 각고의 수준을 따라야 한다. 1. 비교 표준지 밑줄. 그게 뭐죠? 요거예요. 1. 요거예요. 됐죠? 밑에 옵니다. 2. 시점 수준. 그게 요거예요. 쭉 내려오세요. 3. 지역 요거예요. 바로 밑에 4. 개별 요거예요. 5. 기타 다른 걸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공시지가 기준법은 요게다 요렇게 한다라는 게 가만 보니까 법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감정평가는 법규 내용과 이론 문제와 계산 문제가 다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산 문제를 풀 줄 알면 이것도 이해가 쉽고 법규도 이해가 쉽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세부적으로 볼게요. 비교 표준지는 어떻게 하느냐? 요 비교 표준지 어떻게 가져오느냐? 자 읽어보겠습니다. 인근 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 토지와 용도 지역, 이용 상황, 주변 상황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할 것. 우리 동네에서 우리가 비슷한 걸 찾아라. 다만 인근 지역이 없으면 너머 동네 유사지역에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게 나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시점 수정. 자, 여기 시점 수정인데요. 여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아버님이 쓰러져 가지고 감정평가를 부탁한 날짜는 9월 30일이에요. 그런데 표준지의 공시일은 항상 1월 1일입니다. 법적으로 정해놨어요. 이거 다음 주 할 겁니다. 법적으로 항상 1월 1일 정해놨어. 못 박아놨어. 즉 1월 1일 가치가 얼마나? 그럼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 표준지가 만약에 10만 원이라 볼게요. 이 10만 원은 1월 1일에 10만 원이라. 그런데 자 시점 수는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9개월 사이에 가치가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겠죠. 얼마나 변했나를 알아내야 돼.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자 볼게요. 시점 수는 뭡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에 따라 국토장관이 조사 발표한 비교 표준지가 있는 그 다음 밑줄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 변동률 밑줄.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 변동률 무슨 말이냐? 우리 지역이 지금 안동이잖아요. 안동 지역에 우리가 지금 농경지잖아요. 농경지 지가 상승률을 적용해.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쉽게 적을게요. 같은 지역의 같은 용도 지역의 같은 지역에 같은 용도 지역 농경지의 토지 가격 상승을 적용한다고. 그런데 안동의 농경지 값, 안동 지역의 농경지 값이 얼마 상승했다 이걸 9개월 동안 얼마 상승했다 이걸 계산을 잘 안 해요. 왜? 정부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 지역 토지를 전부 다 가격을 조사하잖아. 근데 9월 달에 중간에 뭐하러 조사하겠냐고 이걸. 그렇죠? 그래서 조사를 잘 안 해. 없어요 이게. 그럼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밑에 가.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 변동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고도 판단되는 경우에는 밑줄 공법상 차이가 같거나 비슷한 용도지역의 지가 변동률 밑줄. 그러니까 같은 지역이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건 사실은 이거는 뭐냐? 이거는 두 개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같은 지역이 아니라도 전국에 같은 용도 지역의 농경지 지가 상승률 또는 안동 지역의 지가 상승률을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자 쉽게 말할게요. 쉽게 말해서 같은 지역의 지가 상승률 즉 뭐냐? 안동 지역 전체 9개월 동안
토지값 상승을 적용해요. 그런데 그것도 잘 없어요. 조사를 안 합니다. 왜? 매년 조사하는데 마루 조사해. 중간에 안 한다고. 어떤 경우에 조사하느냐? 갑자기 안동 지역에 급격한 투기붐이 됐어. 그럴 때 토지조사가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딱히 조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게 잘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요걸 하는데 없으면 요걸 했죠? 자, 두 번째 나와봅니다.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자, 그럼 이건 어디 밑줄 끊느냐? 가는 두 번째 줄에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비슷한 용도 지역의 지가 변동률 밑에 시군구의 평균 지가 변동률, 이것 중에 하나를 적용한다고. 요거나 요거 중에 요거는 둘 다고 요거 중에 하나를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자,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조사 산정안을 발표하는 생산 물가 세수는 밑줄,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한다 밑줄. 요거는 일반적으로 잘 있어요. 요거는 경제 상황을 조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을 적용을 조사합니다. 한국은행이. 그걸 적용한다. 없고 없으면 요걸 한다. 이런 순서로 시점수를 적용한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나온 적 있습니까? 한 번 나온 적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틀려라고 내가, 이걸 내는 건 틀려라고 내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너무 규칙에 있는 거지만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업 시간에 잘 다루지를 않아요. 제가. 왜? 이까지 들으면 여러분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아니니까 한 번 들어놓고 끝내세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적용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사망을 볼게요. 동그라미 3번 사망. 감정평가 법인 등은 제3조 1항의 단서에 따라 밑줄 적정한 실거래가 기준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거래사례비법 동그라미를 적용해야 한다. 아, 이건 또 뭔 소리야, 짜증나게. 자, 이거는 제가 극단적으로 예를 든 거죠.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없겠죠. 그러면 토지가를 조사할 때는 언제 조사할까요? 보상될 때. 정부에서 요 토지가를 보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규에 보상가는 표준지 공시가를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토지가 보상되면 요렇게 계산이 적용된다 이 말이야.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자, 생각해 볼게요. 생각합시다. 공시지가가 일반 시세보다 높아요, 낮아요? 왜? 세금 때리거든. 그거 가지고 요걸 높여버리면 세금이 많아지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좀 낮아요. 지금도 시세하고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점점. 옛날에는 거의 뭐 배 차이 났어요. 옛날에는 공시지가가 10,000원이면 시세가 20,000원, 30,000원 했어요. 이해죠? 그런데 지금은 좀 안 그래요. 한 60-70% 선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시지가가 10,000원이면 한 15,000원, 20,000원 그 정도 한다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하튼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자, 생각해 볼게요. 이게 정부의 수용이 된대. 수용인데 표준으로 때리면 내가 불만이 있어 없어? 이렇게 때릴까요 그냥? 표준지로 공시지가는 시세보다 높다 낮다? 낮잖아요. 그러면 이 농민들이 열받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볼게요. 그거 매년 토지가격 조사합니까? 말하는데 그걸. 부모님과 토지 조사합니까? 말하는데 그걸. 안 한다고. 대부분 보상받을 때는 조사를 해봐요. 네, 얼마 받을지 알아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때 요걸로 때리면 값이 어때요? 낮으니까 이때 뭐라 하느냐? 정부에서 그럼 문을 열어주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지만 만약에 주변에서 적정한 실거래가는 만약에 이 토지가 삼촌이 조카한테 팔았어. 그러면 안 되는 거라. 이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적정한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 정상 신고한 실거래가, 그게 만약에 10억이야. 이걸 가지고 우리 토지 가치를 계산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뭐죠? 실거래, 거래사를 가져오니까 이게 뭐가 되느냐? 거래 사례 비교법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결론. 자, 결론부터 다시 말하면 토지는 원칙이 뭐죠? 공시지가 기준법이지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거래사례비법을 적용한다. 그게 사망이었어요. 너무 어렵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항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 요거 관계되는 게 이제 문제 고생했습니다. 12번입니다. 자, 문제로 돌아올게요. 요것만 풀고 마칠게요. 12번. 1번. 특정한 실거래가는 부동산 거래 신고의 의무에 따라 실제 거래 가격으로서 거래 시점이 도시는 3년, 그 밖에 5년 이내인 거래 가격 중에서 감정평가 법이 등 인건지가 시가 수준을 고려해서 감정평가 기준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거래 가격을 말합니다. 이때 자 금방 규칙에 3년으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 이건 뭐냐? 다시 이것보다 낮은 실무 기준에 나와 있어. 이게 법규에도 안 나오. 이게 시험에 나오느냐?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왜 설명하느냐? 이 지문 때문에 이걸 설명하는 거라. 그래서 지문이 너무 설명할 거예요, 이제. 아니죠. 문항이 너무 설명할 건데 이걸 공부해야 되느냐? 지금 한번 들어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들어본 거는 시험장에서 좀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게 철저하게 외우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 개념이 잡혀 있으니까 제 말이 이해가 좀 됐기 때문에 이제 시험장에서 기억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입니다. 2번. 살림은 산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며 임목은 거래사례 비교법이고 소규모님은 원가법을 적용합니다. 3번. 산지와 임목을 감정평가할 때는 거래사례법을 일괄할 때 일괄 거래사례 비교법. 4번. 건물 토지도 일괄 거래사례 비교법. 맞죠? 틀린 거 없잖아요. 정답은 5번입니다. 감가수정이란 자 감가수정은 재조달로해서 더해야 되는 거예요, 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줄 끝에 봅니다. 가산하여 틀렸죠. 가산하여 틀렸죠. 뭐라고 돼야 되죠? 공제 또는 차감 이렇게 됩니다. 법규는 공제입니다. 그런데 차감에도 틀린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산은 아니잖아.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한 거에서 5문제가 나와요.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게 5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것도 복습을 충분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먼저 내일까지 그 개론 특강 좀 하면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 저도 일정을 잡으니까 아셨죠? 그래서 가실 분은 저기 메모해놓고 가시고 해서 아마 저기 메모하는 것 같은데 아니 원장님한테 말씀하셔야 저는 일정을 잡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토일 특강 잡혀 있으니까 인원을 봐가지고 판단할 테니까 아셨죠? 여튼 체크하시도록 하고 여하튼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하면 우리는 거의 끝났어요. 이제 다음 주에 뭐만 나왔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3방식. 자, 3방식을 예전에 공부한 적이 없는 분은 앞에 요약집 그러니까 5, 6월 요약 강의를 듣고 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오늘 거는 그렇게 듣지 않아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는 좀 듣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서 4문제가 나와요. 아셨죠? 그래서 다음 주는 기초가 부족하신 분은 5, 6월 맨 마지막 강의 있습니다. 7월 초라고 보셔도 됩니다. 맨 마지막 강의 3방식 나오는 게 있습니다. 3방식하고 그쪽 부분을 좀 보고 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